강원도의 작은 마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만한 억만장자가 평범한 소녀를 모욕하며 대중을 즐겁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녀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녀가 그들의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확신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 소녀 뒤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숨겨져 있고 그 역사가 이제 음악을 통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작은 마을은 자신만의 조용한 규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메인 스트리트에는 카페 3곳, 서점 1곳, 그리고 도시의 엘리트들이 특별한 저녁 식사와 회의를 위해 선택하는 세련된 레스토랑 유리의 방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벽 뒤, 은은한 램프 불빛 아래 흰 셔츠를 입은 웨이터들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합니다. 37세 유진 씨는 모든 요리를 예술 작품처럼 차려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6년 동안 일해왔고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그녀의 삶에서 드문 일입니다. 12시간 교대 근무, 늘 웃는 얼굴, 모든 고객의 요구에 대한 자제력,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유진이 교대 근무를 마치면 한 살배기 딸 민서가 그녀를 맞이했다. 민서는 식당 맞은편 벤치에 다리를 꼬고 낡은 바이올린의 머리를 파묻은 채 앉아 있었다. 바이올린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바이올린 본체는 낡아 있었다. 바이올린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와의 연결고리, 그녀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과거와의 연결고리였다. 유진 기억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렸을 적 무대를 꿈꾸며 서울음악학교에서 수학하며 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 가족의 지지 부족, 멘토와의 이별,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의 귀환. 그녀는 엄마가 되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모두 맡았습니다. 그 후 바이올린을 옷장에 넣어두고 거의 다시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12살이 되던 날, 옷장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말없이 그 악기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유진은 악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집어들었습니다.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악보도, 압박도 없이 모든 것은 기억에서,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4살이 되자 민서는 복잡한 클래식 곡을 귀로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음악 선생님들은 민서의 청력과 리듬감이 뛰어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딸이 지역 콩쿠르에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연주하고 책을 읽고 때로는 악기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악기 수리를 돕는 등 자신의 속도에 맞춰 생활합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밤, 유진은 출근이 늦어졌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은푸 씨가 특별 만찬을 위해 VIP 룸을 예약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인물이었다. 바로 진환. 진환투자펀드 진환의 억만장자 창업자인 그는 1년에 2번 강릉에 온다. 봄에는 거래처를 물색하고 가을에는 지역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키가 크고 소금 후추처럼 희끗희끗한 머리에 항상 비싼 정장을 입고 마치 빚진 것처럼 말한다. 그는 독특한 유머 감각과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경향으로 유명하다. 직원들에게는 저녁 시간이 힘든 일이다. 유진 진환이 음료를 서빙하고 있었다. 로비에서 방 안을 들여다보던 중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이 당신 딸 유진이에요. 유진 약간 긴장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그래서요. 그가 물었다. 바이올린은 있어요. 그는 민서 뒤에 있는 상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네, 음악을 연주해요. 유진이 대답했다. 진왕근은 마치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강릉에서요. 네, 물론입니다. 강아지 왈츠 말고 다른 건 연주할 수 있나요? 테이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좀 재밌게 놀까? 진환이 말을 이었다. 바로 여기서 연주하게 해. 작은 개인 콘서트라도. 아,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 지폐를 꺼내 테이블 가장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서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두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이상함이 느껴졌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무언가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럴 필요 없어. 에이미 유진은 부드럽게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놀아볼게요. 소녀가 갑자기 대답했다. 그녀가 다가가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냈다. 웨이터들의 발소리가 멈추고 수다도 잦아들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좋아요. 시작해 볼까요? 진화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빙긋 웃었다. 민서 숨을 쉬고 활을 현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은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땀도 나지 않았다. 첫 음은 가늘고 부드럽게 들렸지만 몇 초 후 홀은 이곳에서는 보기 드문 소리들로 가득 찼다. 민서 그녀는 그저 연주만 하는 게 아니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멜로디는 점점 더 크고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변했다. 방 안은 고요해졌다. 부엌 요리사들까지 문을 열었다. 유진 그녀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그 곡을 알고 있었다. 오페라 마스타토의 베즈의 명상곡이었다. 하지만 기억으로만 알고 있었고 유진만이 아는 미묘한 뉘앙스까지 있었다. 그 소녀는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터치를 더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청중 전체가 박수를 쳤지만 회색 코트를 입고 벽에 앉아있는 남자보다 더 큰 박수를 보낸 사람은 없었다. 그의 관자놀이는 회색이었고 얼굴은 차분하고 주에 깊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유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부산음악원 출신 아데미입니다. 따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진환 화가 난 건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게 분명했다. 마치 비싼 스위스 시계의 기름칠이 제대로 안 된 기계 장치처럼. 그는 낡은 바이올린을 든 소녀를 마치 신의 레스토랑 바뒤편이 아니라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고 인정하기 부끄러웠지만 너무 강렬했습니다. 아, 유진 씨, 재능 있는 딸이시군요.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명령조로 말했다. 예상은 못했지만 기분 좋은 놀라움이네요.
유진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다. 민서 한 발짝 물러나 다시 앉아서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다시 넣었다. 지난 그녀를 흘끗 본 다음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자신을 현우라고 소개했다. 방금 음악학원이라고 했어. 진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레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부산에 있는 사립학원입니다. 잠재력이 뛰어난 젊은 음악가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보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부산 진안은 생각하는 척하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뭘 제안하는 거야? 1년에 수십만 달러가 드는 곳이야. 아니면 특별한 경우를 위한 자선단체야. 진정해 레인이 대답했다. 우리는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전액 학비, 숙소, 식비까지 모든 걸 지원해줘요. 문이 그런 경우죠. 지용이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누군가가 그의 통제력을 빼앗으려는 듯한 익숙한 불편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물론 누구에게나 장학금을 줄 수 있지만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소녀에게 전문 악기를 주거나 선생님을 소개하거나 독주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충성심을 보이거나 더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레이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유진 비죽비죽한 입술. 진환 씨,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야기만 나누고 있을 뿐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진환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미 생각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그 소녀는 진귀한 보물이었고 그는 수익성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왜 투자하지 않는가? 프로젝트로 만들고 돈을 쏟아붓는다면 성공할 때쯤이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부산에서 온 이 노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손님들이 나가고 식당이 텅 비어 있을 때 진아는 유진에게 다가가서 쓸데없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유진 씨, 당신이 스스로 그리고 존중하며 모든 걸 처리하는 데 익숙하다는 건 알지만 당신과 따님은 좋은 제안을 거절하는 타입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선택을 사고 싶은 거야.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면 내 딸을 사고 싶은 거야. 그는 빙긋이 웃었다. 세일 중인 상품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진 대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민서가 그녀 옆에 나타났다. 우리는 팔지 않아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환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똑똑했고 이 여자에게는 어딘가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가장 화나게 했다. 그날 밤 교회의 작은 아파트에서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녀 옆 테이블에는 미리 끓여 놓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비가 언급한 학원 웹사이트가 있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민서 주방으로 들어가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도 몰라. 애미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다르고 책임의 수준도 달라.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난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 멀리 있어도 나는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유진 미소를 지었다. 딸이 다 자라 어른처럼 말하고 있었는데 무섭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마침내 비를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전날 밤의 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잘라낸 듯 이제는 텅 빈 같은 식당에 앉아 있었다. 비엔 양, 그는 말을 시작했다. 저는 음악 학교에 다녔어요. 알아냈죠? 평판이 좋으신가요?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 금세 끝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일반적으로 수십 년이 걸려야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을 딸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유진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녀에게 적어도 자신만의 무언가를 갖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재능이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무조건적인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아카데미, 장학금. 공식적으로 인정해드릴게요. 하지만 분명 힘들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엄격한 규율이 있고 특히 같은 집단에서 온 사람들에겐 정서적으로 훨씬 더 힘듭니다. 그녀는 극복할 거예요. 유진이 대답했다. 두렵지만 그녀를 믿어요. 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재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에 대한 진정한 감각도 가지고 있죠. 흔치 않은 재능이죠. 그가 떠나자 유진은 창가에 앉았다. 익숙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뭔가 맞는 게 있을지도 몰랐다. 이진아는 오랜만에 비서를 불렀다. 레이나, 아카데미, 장학금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고 대안을 마련해. 뭔가를 빼앗기는 건 정말 싫어. 그는 호텔방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뒤에는 강릉, 즉 그의 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여자가 있었다. 그 말에 그는 화가 났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글래스룸 레스토랑은 마치 공연처럼 금요일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 냅킨, 꼼꼼하게 체크된 와인 리스트, 반짝이는 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레스토랑 주인은 직접 방 안을 돌아다니며 웨이터들에게 몇 마디를 건넨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환 오늘 다시 시내에 왔다. 그는 비즈니스 미팅과 그의 비서가 말하는 접대 업무를 위해 방 2개, 메인 룸과 스몰 룸을 예약해 두었다. 매니저는 진환이 유진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유진에게 저녁 근무를 부탁했다. 유진은 다른 사람들 중 가장 내성적이었기에 개의치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누가 방에 있든 상관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이후 3일이 지났다. 현우는 자세한 내용, 장학금 확인서, 서류,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 목록이 담긴 초대장을 보냈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지만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유진 그녀는 마치 동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듯 모든 것을 읽고 인쇄한 뒤 부엌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민서 아무 질문도 없이 그녀는 밤의 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계속 틀었다. 유진은 가끔 비발디, 슈베르트, 바흐의 익숙한 악절들을 들었고 가끔은 알아볼 수 없지만 느껴지는 기묘한 현대의 선율도 들었다. 소녀는 자신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다. 유진은 그녀가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무대 뒤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서가 대답했다.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긴장감을 느꼈다. 오후 8시가 되자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진화는 치마를 입고 쾌활한 표정을 지으며 큰 농담을 하고 와인을 칭찬하며 후하게 팁을 주었다. 유진 그녀는 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그를 불렀다. 말해봐요. 당신네 어린 스타는 어디 있어요? 오늘 콘서트가 있나요? 유진 답변 없음. 그때 민서가 그림자 속에서 나와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원하시면 놀아드릴 수 있어요. 모두 침묵했다. 몇몇 손님이 고개를 들었다. 진환 웃다. 네. 2라운드. 잘 됐네요. 오늘도 지난번처럼 잘 준비하셨기를 바랍니다. 웨이터의 손바닥에 배경음악이 꺼졌다. 방 안은 마치 얼음물에 뛰어들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서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마주하고 있었다. 은은한 노란 불빛 아래 그녀는 마치 연약해 보였다. 손에 든 바이올린은 지난번처럼 낡았고 활은 달아 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전적인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나타를 바탕으로 직접 작곡한 현대곡을 선택했습니다. 위험하고 세련되지 않고 틀렸지만 솔직했습니다. 음악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처럼 섬세하고 거의 투명한 소리이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에너지가 넘치는 강력한 소리입니다. 민서 그녀는 관객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관객들을 위해 연주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여기 있어. 할 수 있어. 허락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홀은 고요해졌다.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잠시 긴 침묵만이 흘렀다. 그러자 먼저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다음에는 더 큰 소리로, 그리고는 온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펄쩍 뛰었고 어떤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었다. 이는 더 이상 손님을 위한 오락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진환그도 박수를 쳤지만 웃지는 않았다. 그는 민서를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감탄하는 눈빛이 아니라 차가운 걱정의 눈빛이었다. 몇 분 후, 비도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민서, 가야 해. 이건 부탁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에 대한 의무야. 민서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서류 작성을 시작할게요. 레인이 말했다.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가겠습니다. 민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방이 비어 유진이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진환이 말했다. 아니요. 축하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가혹해요. 유진이 말했다. 그녀도 인간이고 그녀의 선택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지만 때로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에게 명함을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아카데미는 좋은 거야. 하지만 무대, 계약, 매니지먼트 같은 게 있을 거야.
그가 생각하게 두는 거야. 유진 명함도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가 버렸습니다. 유진 잠이 안 와 아민서는 침대 옆바닥에서 곤히 자고 있다. 바이올린이 들어있는 열린 상자가 있다. 그 옆에는 학원 파일과 그 안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이 있다. 민서에게 이것은 키워야 할 재능이다. 유진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이올린 소리도,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컵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유진은 오랫동안 그곳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 그녀는 베개를 꼭 껴안고 벽에 기대어 잠들었다. 바이올린은 옆바닥에 덮개도 없이 놓여 있었다. 마치 다시 덮개를 씌우면 소리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유진은 부엌에서 커피를 한 잔 따르며 학원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서류들은 마치 자신이 결코 내릴 수 없는 결정을 기다리는 듯 정돈되어 쌓여 있었다. 그 제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장학금에는 학비, 숙소, 식비, 건강보험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2년 안에 아카데미는 줄리어드 음악대학의 장학금을 위한 오디션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너 맞아. 유진은 낡은 피아노 옆에 서 있는 수많은 갈색 머리의 어린 소녀 사진을 보며 물었다. 그녀는 서울음악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 해였어. 난 19살이었어. 정말 예뻤어. 고맙습니다. 윤 선생님이 말했다. 솔리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공부했어요. 선생님들도 제게 좋은 전망이 있다고 하셨죠. 모든 게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진글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페이지를 넘겨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다. 파티에서 찍은 평범한 사진이었다. 그녀 옆에는 바이올린을 든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키 큰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인가? 민서는 추측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그는 대학원생이었고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밴드에서 연주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영화 속 같았습니다. 사랑, 실수, 늦은 밤의 대화. 제가 임신했다는 걸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사라졌어요. 당신은 혼자 남겨지나요? 거의 그럴 뻔했어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시고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아기를 낳기로 했을 때 더 그랬죠.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라고 설득하셨지만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강릉으로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기가 태어났죠.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두려우니까. 민서 찌푸린 얼굴. 아니, 알아. 하지만 처음엔 힘들었어. 밤에 울었어.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잃었던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바이올린을 들었을 때 깨달았지. 음악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저 내게 찾아왔을 뿐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유진은 사진을 들고 있었고, 민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떠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소녀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을 혼자 두고 가는 게 두려우니까요. 유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다. 그리고 난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야 해. 내 나이에 그렇게 용감했던 적은 없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널 키웠으니까. 음악보다 더 강해. 유진 고개를 저어라. 아니, 자기야. 그냥 음악일 뿐이야. 형태만 다를 뿐이야. 이틀 후, 비는 계약서와 학원에서 온 호의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식당에 들르지 않고 곧장 유진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 있는 민서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준비됐어요. 그가 말했다. 내일 아침 알바니아에서 출발합니다. 운전기사가 있을 거예요. 공식 발표입니다. 유진 그는 부리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모든 것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레인이 대답했다. 그가 나가자 유진은 민서를 방으로 안내했다. 가방은 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이올린은 두꺼운 천으로 쌓여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유진은 딸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살짝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혹시 모르니 이동 중에도 읽으세요. 중요한 건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으니까요. 민서 편지를 받았지만 읽지 않고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그녀는 말했다. 알아요. 그날 저녁, 유진은 당직이 아닌 손님으로 식당에 들어섰다. 주인은 놀랐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옆 테이블에 앉은 10대 소녀가 수줍고 머뭇거리며 하지만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랬다. 이제 그녀의 딸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2층 사무실 어딘가에서 지나는 새로운 스타, 레스토랑 강릉을 뒤흔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과 함께라는 자막이 달린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잠시 멈춘 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청소년 음악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해 주시고 이 기사에 낭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변호사에게 전해주세요. 김해국제공항 오전 6시. 텅 비어 있었다. 민서는 창가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택시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봉투였다. 그녀 옆에는 낡은 상자 안에 바이올린이, 그리고 그녀의 소지품이 담긴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새 삶에 가져온 모든 것이 그녀의 두 손에 쏙 들어왔다. 현우인 쇠물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인 하나라는 젊은 여성이 그의 옆에 앉아 메시지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40분 후에 출발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편지를 꺼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길을 떠난 거겠지. 난 지금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폭풍을 맞고 있다는 걸 알아. 그냥 숨기는 법을 알 뿐이야. 너는 내 나이대의 나보다 더 강해. 더 똑똑하고 더 솔직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자랑스러워. 음악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음악은 바로 당신의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종이 한 장을 잃어버리더라도, 비록 기억 속에서만이라도 내가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민서 그녀는 편지를 닫았다.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갑자기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다. 한빛부산 교회에 위치한 오래된 벽돌 건물에는 도서관이었던 탑이 있습니다. 돌계단, 높은 천장, 역할이 있는 교실과 방음벽을 통해 이곳의 모든 것이 음악을 호흡하지만 과시적이지 않고 깊고 응축되어 있습니다. 룸메이트는 피아니스트 소연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민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주를 아주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연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연주하지만 혼란스럽습니다. 그녀의 교수인 빈센트 교수는 조용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폼이 부족하지만 가르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루에 67시간씩 일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일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어질 때마다 유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반년이 흘렀다. 민서는 아카데미 겨울 콘서트의 마지막 출연자가 되었다. 마치 마지막 선을 그은 듯 비의 스스로의 결정이었다. 서연이 골라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한가운데 섰다. 객석에는 선생님들, 프로듀서들, 그리고 기자들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바이올린이 아니라 서연이 정식 입학할 때 학원에서 선물 받은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바이올린은 여전히 방에 있었다. 그녀는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멜로디는 어린 시절 유진이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주제로 시작해서 복잡하고 거의 교향곡에 가까운 부분으로 옮겨갔다가 마침내 같은 주제로 돌아왔지만 어른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터져 나오는 박수갈채.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인정의 박수갈채였다. 레이는 벽 옆에 서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본고사를 통과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학업 시험이 아니라 내신 시험이었다. 일주일 후, 한 음악 잡지의 민서, 온 극장을 얼어붙게 한 노동자 계층 마을 소녀라는 짧은 기사와 함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부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첫 선생님은 유진 선생님이셨어요. 웨이트리스셨는데 제게 음악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유진 반쯤 비어있는 방에 이 글을 읽어주었다. 자신의 이름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옆에 앉은 웨이트리스는 그녀가 토하는 줄 알았지만 유진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다 괜찮아요. 그냥 행복해요. 강릉 삶은 계속된다. 사람들은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 집들이 지어지고 식당 주인이 바뀐다. 진화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아무도 특별히 지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산 어딘가에서 그가 망신 주고 싶어 했던 그 소녀가 무대에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광고 때문이 아니라 악기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과 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음악은 누가 더 크게 노래하느냐가 아닙니다. 음악은 누가 더 진심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하룻밤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에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음표가 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음표가 있다면 연주하세요. 바이올린이 낡고 홀이 무관심한 얼굴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요.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